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우리가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그리고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깻잎의 첫 번째 효과가 치매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인 화합물인데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바로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이는 뇌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깻잎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및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위암이랑 유방암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성분일 텐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과는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는데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그다음에 팽만감, 복통 등이 유발이 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이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와 몸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 등의 이런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인데요.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어떻죠? 까칠까칠한 잔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 벌레 알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그냥 씻으면 절대 안 되고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은 반드시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돼서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 탈탈 터셨으면 지퍼백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이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돼서 금방 시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의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는 것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이제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또 간장 1스푼, 그리고 물을 한 5스푼 정도를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양념장에 넣어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른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주시고 숨 구멍을 몇 개 퐁퐁 뚫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반모 정도 면포에 걸러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2개 정도 넣어서 소금을 해주셔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잘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제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앞에서.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깻잎에 풍부한 칼슘이 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서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물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물을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물을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에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 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 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또 한 번 걸리면 아시다시피 완치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약 33%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보통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도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여기저기 빠르게 침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에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정상적으로는 이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이나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이 되면 스스로 죽어서 세포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포의 숫자가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없어져야 될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주위 조직과 장기로 침투를 해서 암을 만들게 되고 기존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 생활 환경, 스트레스, 음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용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져 있는 삼각형 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약간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하고 박테리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나 물을 사 먹고 이 병이 아깝다고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거를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아주 잔뜩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와서 음식에는 자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우리가 랩을 씌우거나 혹은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들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라도 많이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서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고 튼튼하고 내열성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어서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애기들 젖병, 반찬통, 보온병, 또 이불솜 이런 곳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은 좀 약해서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하게 돼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서 이 용기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들만 잘 구분하면 암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조피린이 나오게 돼요. 또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이 벤조피린이 함유가 돼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긴 벤조피린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사실 딱 그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화구이 같은 많이 태우는 방식은 안 드시는 걸로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 누룽지 같은 게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이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화합물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게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사실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햄철분이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많이 먹을 이유는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 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고요. 2018년에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만 증가시켜도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약 12%나 크게 증가를 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반대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게 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우리가 오래 먹을 양을 사서 집에 놔두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감자에 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만 두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한 15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이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다음에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그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있기 때문에 향과 맛을 살려주죠. 불포화 지방산이 약 80%를 이루고 있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병에 담아서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약 최대 2년 정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약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시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만약에 과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패가 진행될 수 있어서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을 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래서 마늘을 살 때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늘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에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나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사실 다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을 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 바닥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